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그의 평생이 담긴 땀과 시간은 단 한마디의 차가운 명령 아래 공장 바닥에 흩뿌려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들만이 그 참혹한 순간을 목격합니다. 30해 한 남자의 헌신이 깃든 세월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아버지. 그는 칠흑 같은 고통을 오롯이 혼자 삼키며 버텨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들은 아버지의 굳은 등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가 삼켜온 고통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는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 모욕을 참아내는 아버지. 아들의 분노가 폭풍우처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당함을 넘어 힘없는 자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릎은 바닥에 닿았지만 그들의 싸움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세상의 부조리 앞에 무너진 아버지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짓밟힌 한 남자의 존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초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오후, 62살의 박영철 씨는 30년째 일해 온 금속공업사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놓았고 자동차 부품 조립 라인에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그의 퇴근길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아픈 오른손목을 계속해서 주무르며 가끔 허리를 펴려 애썼지만 이내 다시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나오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홀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이성우 씨가 걱정스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철 형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은 겁니까? 이성우 씨는 박영철 씨보다 5살 어렸지만 공장에 들어온 건 15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서 늘 박영철 씨를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박영철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빡빡해져서 그래. 그는 계속 손목을 주무르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성우 씨도 박영철 씨만큼 지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인 정우진 씨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김 과장이 좀 까칠하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정우진 씨의 말에 박영철 씨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정우진 씨를 말렸습니다. 쉬,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는 30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무슨 말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불만을 묵묵히 들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 계속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별 수 있나? 먹고 살아야 하는데.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박영철 씨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결혼 비용을 마련하려면 아직 한참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 풋풋했던 자신이 이 길을 처음 걸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래 일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두 아이의 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오로지 두 아이를 위한 희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공장일 외에도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민준이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준은 37살의 기자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감과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일찍 들어왔구나. 네, 오늘 취재가 일찍 끝나서요. 유진이는 아직 안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회의 중이래요. 29살의 딸 유진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주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강한 정의감과 논리적인 성격은 그녀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한 대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부엌으로 다가와 말했지만 박영철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금방 할 수 있어. 너는 쉬어. 그러나 민준은 그가 냄비를 들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기자 특유의 관찰력이었습니다. 아버지, 손목 아프세요? 아니야, 조금 뻐근할 뿐이야. 박영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많이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딸 유진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철 씨가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아버지의 식사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영철 씨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목을 살짝 비트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박영철 씨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민주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길러진 감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져서 그래. 박영철 씨는 얼버무리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손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박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파스만 붙이면 나아져.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어. 하지만 두 남매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유진아, 아버지가 좀 더 일해야겠다. 두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몸도 안 좋으신데. 유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영철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결혼시키려면 아직 멀었지. 특히 민준, 너는 결혼 준비할 돈도 있어야 하고 유진이도 나중에 아이 나오면 도와줄 게 있어야 하잖아.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결혼 때문에 아버지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좀 보태줘야 너희 체면이 서지.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집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 나오면 또 돈이 얼마나 들겠어? 유진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직도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벌이가 나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아무리 잘 벌어도 아버지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아버지가 건강할 때 좀 더 모아둬야지.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정신은 고마웠지만 62살의 나이에 몸까지 아픈데 더 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지. 혹시 누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민준의 질문에 박영철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너희가 걱정할 일 없어. 그날 밤 두 남매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상태가 걱정돼. 손목도 아프다고 하시고 허리도 계속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데도 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네. 민주는 기자로서 여러 노동 현장을 취재해 봤지만 정작 아버지의 일터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 다 좋다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빠, 오늘 아버지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당황하시던데. 유진은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오늘 모습에서도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저렇게 말을 얼버무리시는 건 처음 봐. 오빠, 우리 한번 아버지 공장에 가볼까? 30년 동안 일하신 곳인데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 없잖아. 그래, 어떤 곳에서 일하시는지 제대로 봐야겠어. 그리고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도 알아봐야 하고. 다음 날 민주는 일찍 퇴근해서 금속공업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고 외벽은 시멘트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주변 공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공장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걸어 나오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느리게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목을 계속 주무르며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이 민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아파하시는 줄 몰랐는데 버스를 기다리며 허리를 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금세 다시 구부러지는 모습은 30년의 세월이 그에게 남긴 고된 흔적이었습니다. 동료 이성우 씨가 다가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철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새로 온 김 과장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던데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존댓말도 안 쓰고.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성우 씨를 말렸습니다. 쉿.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떡해? 버스가 와서 아버지가 타는 모습을 보며 민준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일하겠다고 하셨다는 사실에 그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영철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공장에 젊은 직원이 새로 왔더라. 일이 좀 빨라질 것 같아. 민주는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목을 비트는 모습,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조심스럽게 구부리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공장에서 일하기 힘든 건 없으세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일한 곳인데 뭐가 힘들겠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는 무슨.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젊은 애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버지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내일 아버지 공장 근처에 가볼 생각이야. 그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유진도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다루며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단순히 몸이 힘든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이른 오후 4시쯤 공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철 씨, 이게 뭡니까? 40대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공장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존댓말이었지만 톤이 매우 거칠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집에서 듣던 당당한 아버지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위축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회사의 손해라는 거 아시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하셨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드시면 손도 느려지고 실수도 많아지는데 그걸 감안해서 더 조심하셔야죠.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시겠다고요? 말로만 하시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요즘 자꾸 느려지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문제시라면 다른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박영철 씨는 애써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요? 그런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장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그건 너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김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실수하신 건 맞잖아요. 그럼 사표 쓰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버지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가 젊은 김 과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는 당장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기자로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아버지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다른 분들께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를 떠나자 아버지는 혼자 남아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유진은 민준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유진아, 아버지 공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냈어. 민주는 오늘 본 일을 유진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부터 나이 차별적인 발언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부당한 사례들을 봐왔지만 이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녹음은 했어? 응, 다 녹음했어.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야. 그리고 나이 차별도 들어가 있고. 유진은 변호사로서 법적 쟁점들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걸 참고 계실까? 우리 때문이야.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민준의 말에 유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아버지가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면 괜찮다고 하실 거야. 항상 그러셨잖아. 그럼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유진의 제안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기자로서도 아들로서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민준과 유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두 남매의 걱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과 유진은 아버지가 모르게 더 치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공장 주변을 오가며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민준은 그들의 목소리를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이내 그들의 대화는 아버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 역시 김 과장의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너무 심하게 굴지. 나이 든 사람들만 골라서 트집 잡는 것 같고. 맞아. 젊은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 이들의 대화 속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재고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못 틀게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고 회사에서 치료비의 일부만 주며 입을 다물라고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 안 해요?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중년의 노동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일할 곳이 있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젊은 애들은 몰라.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체념 어린 목소리에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공장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환기시설이 부족했고 비상구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여러 산업 현장을 취재해 본 경험으로 이 공장의 안전 기준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공장 직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익명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직원은 민준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특히 박영철 씨요. 과장이 너무 심하게 대하죠. 무릎 꿇으라고 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직원의 증언은 민준의 녹음 파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준은 그 직원의 소개로 아버지의 동료인 이성우 씨와 정우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박민준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 두 분의 증언은 꼭 익명으로 처리해 드릴 겁니다. 정말 안전한 거겠죠? 우리도 아들, 딸이 있는데 괜히 일자리 잃을까봐 겁나서요. 이성우 씨와 정우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어요. 회사에서 보복성 행동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도 함부로 못해요. 민준의 확신에 찬 말에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손목을 크게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못하게 했어요. 치료비 일부만 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정우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철 형님이 말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족들한테 말 못하고 있었어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들의 솔직한 고백에 민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년 노동자들이 비슷한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민준의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유진에게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산재 은폐, 안전장비 미지급, 작업 환경 불량,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좋아요. 이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수준이야. 우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두 남매는 아버지의 동료들이 함께하겠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집단 행동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영철 씨는 방에서 파스를 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혼자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두 자녀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지 며칠 후 조사관들이 금속공업사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 회계장부, 근로계약서, 안전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에서는 민준이 준비한 기사가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기사 정말 확실한 거지? 데스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증언자들도 확보했어요. 근데 이거 내 아버지 얘기잖아. 괜찮겠어? 그래서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도하겠습니다. 민준의 확신에 데스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오늘 저녁 뉴스에 내보자. 그날 저녁 8시 뉴스에서 기사가 방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60대 남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셔서 누가 써드리겠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오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30년 일한 분한테 무릎 꿇으라고. 나이 차별 너무 심하다. 저 회사 불매 운동해야 해.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난다. 금속공업사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영철 씨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이렇게 문제 일으켜서 괜찮을까? 공장 문 닫으면 일자리 없어지는데. 한 주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괜히 문제 일으켜서 공장 문 닫으면 다 피해라고? 그럼 평생 당하고만 살 거예요? 이런 일은 바뀌어야 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생계와 정의를 두고 현실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공장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방송에까지 나갑니까? 최 사장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화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국에 나간 걸 어떻게 진화해? 김 과장은 어디 있어? 출장 중이라고 연락이 안 됩니다. 최 사장은 더 화를 냈습니다. 그 시각 박영철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근데 좀 떨리네.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제 시작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아버지의 결연한 대답에 민준도 감동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이성우 씨였습니다. 영철 형님, 뉴스 봤어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성우 씨 저도 떨려 죽겠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우 씨의 말에 박영철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노동청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여러 법 위반 사항들을 발견했고 결국 이 사안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유진은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마침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변호사로서 완벽한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재판 전날 박영철 씨는 많이 떨렸습니다. 내가 법정에 가는 게 맞나?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사장이랑 마주 앉는다는 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당당해야 할 때예요. 민준의 말에 박영철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동료들까지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자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3호 사건, 박영철 외 5명대 금속공업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결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들은 30년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퇴직금 대신 모욕이었습니다.
유진의 첫마디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또한 선풍기 사용 금지, 화장실 시간 제한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것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 회사 김 과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입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셔서 누가 써드리겠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일반적인 직장 내 지도 과정이었습니다. 원고가 실수를 했고 그에 대한 지도였을 뿐입니다. 지도라고 하셨나요? 유진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30년 근무한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지도입니까? 더욱이 피고 최 사장은 골프장 회원권과 강남 별장을 소유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선풍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며 노동자의 인격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유진의 주장에 최 사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재판장이 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 사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최 사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도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 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유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인격까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고들에게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이 자리에 앉자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박영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박영철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박영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목소리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정말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금 3천만 원씩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명백한 인격권 침해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박영철 씨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영철 씨는 30년의 긴 세월을 보낸 금속공업사에서 마침내 정식으로 퇴직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마지막 출근길을 배웅하며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을 끝내는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영철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동료 이성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은 재판 승리 후 완전히 달라진 공장 분위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표가 직접 찾아와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영철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서류를 정리하고 공장 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철 형님, 건강하세요. 우리 영웅.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공장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민준과 유진이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러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유진의 질문에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싶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의 표정은 밝았고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어르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 마트 직원의 말에 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뉴스 보시고 감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그 주말, 그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사진을 보여주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버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힘들 때 저희가 지켜줬잖아요. 이제 그 누구도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해요. 유진의 말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준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몇 주 후 민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깬 아버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박영철 씨는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처럼 그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을 향한 존중은 곧 자신을 향한 존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랑은 가족을 지켜주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그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연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와 함께 온전한 자신을 되찾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